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 주 유튜브 자료로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 로빈후드에 대한 분석입니다. 로빈후드는 수수료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모바일 주식 매매 플랫폼으로서 시작해서 다양한 상품과 지역으로 확장하는 중입니다. 상품으로 보자면 옵션, 암호화폐, 지수에서 선물 거래를 확장하고, 지역으로 보자면 미국을 넘어서 영국, 아시아로까지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매월, 매년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전에는 거래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받는 수수료 비즈니스로 시작했으나 구독 멤버십으로 확장하고, 퇴직연금을 통해서 수탁자산을 크게 늘리기 시작하며 순이자익이 크게 늘고, 이제는 신용카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뱅킹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빈후드를 한번 직접 보셨다면 아실 텐데, 좋게 보자면 정말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방법에 미쳐있는 기업입니다. 로빈후드는 1년에도 워낙 많은 상품들을 추가하고, 잘 안되면 빠르게 취소 및 재출시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노이즈들도 굉장히 많았죠. 코로나 한창 시기 게임스톱의 매수 버튼을 삭제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고객에게 최선의 주식 거래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SEC에 6,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2024년에는 트레이딩을 게임화시켰다는 혐의로 7.5밀리언의 벌금, 마찬가지로 24년에는 고객들에게 거래 관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3.9밀리언 벌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7월에는 비상장 기업들을 토큰화시킨 증권으로 판매하는 구조를 짰다가 실패하고 즉시 내린 일도 있었죠. 규제 산업 내에서 매우 빠르게 상품을 출시하고 갖춰가다 보니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지만 뭔가 꾸준히 투닥투닥 잡음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좋게 보자면 어떻게 더 액티브 트레이더들이 만족할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더 많은 자산을 수탁할지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빈후드는 크게 세 가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기반으로 돈을 버는 것, 트랜잭션 베이스드 레비뉴가 있고, 매출 비중은 63%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을 받아서 돈을 버는 넷 인터레스트 레비뉴가 매출 비중 31% 정도이고, 마지막으로는 골드 구독자나 광고를 통해서 버는 기타 수익이 6%입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거래 기반 수익입니다. 옵션과 암호화폐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고객의 주문을 마켓메이커들에게 전달해서 얻은 금액이죠. 옵션과 주식 거래에서는 FPOP로 부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서는 이를 거래 리베이트라고 부르죠. 옵션은 한 계약당 수수료가 부과되고, 주식은 주식의 매수와 매도 호가의 스프레드 규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마켓메이커는 고객들이 원활하게 거래하도록 그 중간가의 차익들을 먹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호화폐는 명목 주문 금액의 고정 비율을 받는 식입니다. 여러 마켓메이커 중에서 고객이 넣은 주문을 가장 최상가로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마켓메이커에게 로빈후드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 비중 31%인 순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죠. 이용자들의 증거금 대출 금액이나 예치된 자산 규모에서 나오는 이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 및 증권, 신용카드 잔액에 대한 이자 수익을 받습니다. 주식 대차로 수익을 내기도 하고, 리볼빙 이자를 받는 것도 여기에 잡히고 있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자면 수탁 자산들이 늘어나고 로빈후드를 통해서 거래하는 금액들이 늘어날 때 버는 돈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인 기타 수익입니다. 로빈후드 골드 구독자들로부터 받는 금액, 월 $5씩 받는 금액이 있고, 광고 수익과 사용자 계좌 자산을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브로커나 다른 딜러로 이전할 때 수수료 받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거의 로빈후드의 골드 구독자들로부터 받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거래 데이터와 수수료로 받는 이익은 다시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암호화폐 거래 관련 수수료가 전사 매출 비중의 27%, 옵션 거래가 26%, 주식이 6%, 기타가 4%입니다. 이를 차트화시켜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와 옵션 거래, 그리고 주식 거래, 기타 거래와 순이자 이익, 그리고 기타 매출이 잡혀있죠. 가장 먼저 보이실 것은 우상향 중인 순이자 수입입니다. 최근 로빈후드의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이유는 단기 업황에 민감한 트랜잭션 베이스드 비즈니스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장기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밸류에이션 확장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매출 구성 요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이자 수익 사업부가 우상향하는 트렌드임을 보실 수 있죠. 거래 수수료 기반의 비즈니스에서 시작했으나 수탁 자산에서 이자 및 각종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최근의 토큰화에 대한 기대나 암호화폐 규제가 풀릴 경우 로빈후드 플랫폼을 통해서 할 일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더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로빈후드의 현재 첫 번째 주력 포인트는 거래 수수료 기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실현되고 있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로빈후드의 골드 구독과 은퇴자금 유입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로빈후드 골드의 구독자 수가 향후 전체 사용자 중에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현재는 1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은퇴자금 유입
도입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죠. 2022년부터 골드 멤버십을 시작하고 2023년부터 IRA 운용을 시작했는데 골드 멤버십과 퇴직연금의 유입이 시너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실 때는 퇴직연금을 매칭해주는 401k 연금이 있고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해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월급의 6%를 넣는다면 회사가 3%를 매칭해주는 식이죠. 좋은 기업은 더 많이 매칭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IRA라면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돈으로만 투자를 넣어야 하는데 로빈후드가 이 시장을 노렸습니다. 개인이 기존에 가입하고 계시던 퇴직연금 계좌를 로빈후드의 퇴직연금으로 가져오게 되면 1%를 매칭해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7,000불을 이체했다면 1%인 70불을 로빈후드가 넣어주는 식이죠. 사용자는 이 7,070불을 가지고 원하는 주식이나 펀드, ETF,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통과시킨 것처럼 대체 자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 멤버십을 가입하고 매칭해서 넣게 되면 3%까지를 매칭해줍니다. 즉 210불을 로빈후드가 넣어주는 것이죠. 대신 이 매칭된 돈은 5년 동안 로빈후드 계좌에 넣어둬야 하기 때문에 로빈후드가 수탁자산에 대해서 나오는 넷 인터레스트 인컴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IRA 계좌에서 스폰서 없이 매칭해주는 것은 업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일이고 골드에 가입해줬다면 특히 미투자 예탁금에 대해서는 4%대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자를 받으러 쌓아두는 금액도 꽤나 크게 늘어나고 있죠. 이 자산들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말에 골드와 퇴직연금의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수탁자산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처음 선보인 시기가 23년 1월이었는데 덕분에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탁자산이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맡기는 김에 로빈후드 계좌로 자산을 옮겨놓는 경우가 늘고 골드 구독을 하신 분들이라면 4%대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으로만 하더라도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 들어서는 이것이 알려지면서 신규 사용자의 경우 골드 구독률이 높아지고 1인당 퇴직연금 평균 이체 금액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자산을 운용하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 자문사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트레이드 PMR을 인수했습니다. 현재 로빈후드 플랫폼 내의 전체 고객 자산은 5월 말 기준으로 255빌리언인데 경쟁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이 고객 자산이 570빌리언 정도이고 YOY 23%씩 상승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성장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을 담당해줄 로빈후드의 골드 신용카드와 대출이 메인입니다. 로빈후드는 3분기에 로빈후드 뱅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고객들이 대출하고 쓰는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고 있죠. 1인당 알프가 $300를 넘기기 때문에 기존 고객 기반의 알프였던 $145 대비해서 2배 정도나 높은 금액입니다. 2024년에 로빈후드 카드를 출시한 이후에 로빈후드 카드를 신청한 대기자 수는 300만 명인데 현재 아직까지 로빈후드 내에 신용평가 모델이 발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발급량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가 모델이 완성되자 1분기에 카드 소지자 수를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올해 내내 카드 발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IRA를 통해서 자산관리 사업으로 확대에 성공한 로빈후드인데 카드 발급을 통해서 소비 데이터까지 퍼스트 파티로 얻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소비와 투자, 대출을 아우르는 뱅킹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로빈후드가 확장에 미쳐있는 이유를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로 정리해볼 때 고정비가 90%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최근 컨퍼런스 콜마다 자신들은 고정비가 90%인 비즈니스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구조로 업계의 색깔이 정해져 있죠. 핀테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이기도 하고 로빈후드가 새로운 상품 출시로 사업 영역을 적극 확대하는 데에는 이 이유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로빈후드에게 긍정적인 부분은 신제품 개발을 늘 가장 빠르게 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앞에 순이자 이익이 매출의 바닥을 깔아주기 시작하고 고정비가 90%로 매우 높은 비즈니스가 특성이 겹쳐지자 매우 드라마틱한 레버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세금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2023년 상반기까지의 순이익률이 마이너스대였던 기업이 24년부터는 25%대의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25년부터는 30% 이상의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할 때 비용의 성장성은 7%에서 10% 정도로 YOY 기준 많은 돈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인 M&A와 상품 투자를 통해서 차세를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M&A를 통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자사주 소각의 규모를 늘려서 상쇄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죠. 로빈후드의 주가가 24년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해서 25년에는 더 크게 올랐는데 그 과정들을 정리해보자면 22년까지는 역성장을 이어왔기 때문에 EPS 추정의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고 밸류에이션 하락을 동시에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는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갭 기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EPS 추정치가 상승하고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상승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비트코인 신고가와 크립토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면서 미래의 EPS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푸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 역프리미엄에 리테일 참여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클은 좀 더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로빈후드의 페이지 1은 거래 수수료 비즈니스였고 페이지 2는 수탁자산과 이자소득 그리고 운용 서비스 비즈니스로 발전했으며 페이지 3는 신용카드와 대출로 시작하는 종합뱅킹 그리고 암호화폐 침투 확대입니다. 2025년의 상승은 페이지 2에서 새로운 변화가 확인되고 있고 페이지 3에서 확장될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정비 90% 비즈니스의 특성상 제품 개발을 매우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매월 사용자 데이터나 자산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죠. 7월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4월과 5월까지의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보자면 계속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고객들이 점점 더 많은 자산을 로빈후드에게 맡기고 있고 로빈후드도 이를 통해서 단연간 예상 가능한 이익이 쌓이는 만큼 전략적으로 프로모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는 6월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인수를 마쳤습니다. 현물 기준 거래량 점유율은 제미나이보단 높고 크라켄이나 코인베이스보다는 낮은 규모입니다. 대신 로빈후드는 비트스탬프 인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트스탬프의 거래가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던 만큼 기관 투자자 시장 5,000명에 대해서 고객으로 흡수하고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스탬프의 사업권이었던 50개국 이상에서의 한 번의 라이선스를 얻은 효과를 갖고 있죠. 그리고 아직 전략 중 한 부분으로 대놓고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로빈후드 경영진은 이 폴리마켓 혹은 크립토닷컴처럼 스포츠 및 각종 베팅 시장으로도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빈후드는 이미 선물거래 중개기관 라이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종료하게 되면 거래소를 가진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각종 베팅이 가능한 암호화폐 선물거래소를 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리스크, 비중 확대인지 중립인지 비중 축소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투자 의견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채널을 폐지하고 투자자문사로서 올바른 미국 주식 바이 사피엔스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월 구독료는 6만원입니다. 새롭게 가입하셔야 하는 불편함을 마음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피엔스 투자자문의 네프콘 런칭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8월 15일까지 한정으로 6개월 특별 구독권을 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콘텐츠 계획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댓글입니다.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로서 댓글을 통한 1대1 소통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촘촘한 분석이었던 주간 전략 보고, 기업과 산업 분석, 그리고 커버 기업의 실적 발표와 업계 전문가 인터뷰는 훨씬 더 명확하게 매수매도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시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을 따로 오픈했습니다. 자잘한 생각들을 더 많이 공유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일리 자료로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던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서 일간보고 자료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일간보고 자료로 뭐가 나가는지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전체적인 빅테크 밸류에이션과 섹터 로테이션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테이블을 매일 올려드리고 관심 기업들에 대한 일간 단위의 자세한 코멘트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메타의 얘기, 그리고 아마존과 엔트로피 코멘트, 중국의 H20과 B30 허가에 대한 생각들, 엔터프라이즈 트렌드와 뉴타닉스 트레일리오에 대한 코멘트, 신재생의 퍼스트 솔라에 대한 코멘트와 트랜스메딕스, 광고, 이커머스, 방산에 대한 얘기들을 이런 코멘트들을 매일 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 서비스에 따른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과거의 이익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 결정 이전에 사피엔스 투자자문 네프콘 공지에 투자자문 계약 권유문서에 기재된 계약 관련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문사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오프라인에서의 미국 주식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 참석자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열어볼까 합니다. 2020년 유튜브 시작 이후 첫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수요조사 공지인데 일정은 8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로 잡혀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이고 구체적인 장소는 현재 조율 중입니다. 수요 확인 후에 대관 예정이라서 조율 중임을 알려드리고 참가비는 무료이나 미국 주식 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댓글로 세미나 수요조사에 대한 링크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8개였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코멘트는 이제 오버웨이트, 뉴트럴, 언더베이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전략 보고에도 개별 기업에 대한 뉴스들이 많았는데
서클, 핀터레스트, 버티브, 시르미티드, 메르카도리브레, 트랜스메딕스, 에이식 업계와 도어대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엔비디아와 이제 코드의 50%를 AI로 작성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비우스 기업 분석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네오클라우드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택티컬 아이디어로서 코어웨이브와 네비우스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로빈후드 기업 분석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료는 AI 심화편 자료로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가 최근 AI 용병단을 꾸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초지능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